켈트 민담집. 바다 처녀. 오랜 옛날 한 가난한 어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해에 그는 거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달리 도리가 없었기에 그날도 변함없이 바다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한참 바다 가운데서 그물을 들이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느닷없이 배 옆에서 불쑥 바다처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고기는 좀 잡았느냐? 바다처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거의 못 잡았습니다. 늙은 어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엄청난 물고기를 낚도록 해주면 보답으로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저는 드릴 만한 것이 거의 없는데요. 가난한 어부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대의 맏아들을 내게 주겠느냐? 저한테 아들이 생기면 그렇게 하지요. 그럼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그대의 아들이 20살이 되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면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 것이다. 바다처녀가 말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바다처녀 말대로 되었습니다. 어부는 매일 물고기를 잔뜩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던 부부에게 늦둥이 아들도 생겼습니다. 귀여운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20살이 가까워질수록 어부는 근심에 빠졌습니다. 하루하루 마음이 무거워지고 슬픔은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어부는 낮에도 밤에도 수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괴롭히는 자가 있나요? 늙은 어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누가 있다. 하지만 너와는 상관없단다.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마침내 아들에게 바다 처녀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아버지 뜻에 따르겠습니다. 효성스러운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바다 처녀에게 가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내 아들아, 내가 더 이상 물고기를 낚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대장장이에게 가서 저에게 아주 강한 칼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주세요. 저는 그 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행운을 찾겠어요. 아버지는 대장장이를 찾아갔습니다. 대장장이는 어부에게 아주 강한 칼을 한 자루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칼을 갖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칼을 쥐고 한두 번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칼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는 아버지에게 이보다 무게가 2배는 더 나가는 강한 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대장장이를 찾아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져온 칼 역시 젊은이는 즉시 두동강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늙은 아버지는 다시 대장장이를 찾아갔습니다. 대장장이는 이제껏 만든 적 없는 가장 무겁고 강한 칼을 만들었습니다. 이 칼을 갖고 가십시오. 이 칼날을 다룰 줄 안다면 정말 훌륭한 실력자일 거요. 대장장이가 말했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그 칼을 아들에게 전해주자 아들은 칼을 2차례 휘둘러 시험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행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젊은이는 아버지가 갖고 있던 검은 말에 안장을 얹고 행운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길가에 양 한 마리가 죽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아주 큰 검은 개 한 마리와 매 한 마리, 그리고 수달 한 마리가 죽은 양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젊은이를 보자 그에게 각자의 몫을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양의 시체를 셋으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개의 목, 수달의 목, 매의 몫으로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만일 날카로운 이빨이 필요하거나 날쌘 다른 박질이 필요하면 나를 떠올리세요. 그럼 즉시 당신 곁에 나타나겠습니다. 자신의 몫을 받은 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헤엄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나를 떠올리세요. 그럼 즉시 당신 곁에 나타나겠습니다. 수달이 말했습니다. 만약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빠른 날개나 날카로운 발톱이 필요하면 나를 떠올리세요. 그럼 즉시 당신 곁에 나타나겠습니다. 매가 말했습니다. 그 후 젊은이는 계속 길을 갔고 마침내 왕의 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왕의 소떼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품삯은 그가 돌보는 소들이 우유를 얼마나 짜내느냐에 따라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소떼를 이끌고 목초지로 가서 풀을 뜯어먹도록 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초지에는 풀이 얼마 없었습니다. 밤에 그가 궁전 외양간으로 소들을 몰고 돌아왔을 때 소들은 별로 우유를 많이 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젊은이는 얼마 안 되는 고기와 음료수밖에 얻어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그는 소떼를 몰고 좀 더 멀리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광대한 초원에 이르렀는데 이제껏 본 적 없을 만큼 싱싱한 초록색 풀이 잔뜩 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그 초원에서 잔뜩 풀을 먹은 소떼를 몰고 성으로 돌아가야 할 무렵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손에 거대한 칼을 든 거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네 이놈, 그 소들은 내 몫이다. 내 땅 위에 있으니 내 것이고 너는 죽은 목숨이다. 과연 그럴까? 젊은이는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력을 겨루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젊은이는 잘 닦아 반짝거리는 칼을 허리춤에서 뽑아들고 거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칼을 휘두르자 거인의 목은 단숨에 댕강 잘려서 나뒹굴었습니다. 젊은이는 검은 말 등에 뛰어 올라타 방금 쓰러진 거인의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성에는 엄청나게 많은 동과 금은으로 장식된 멋지고 화려한 옷들이 넘쳐났습니다. 젊은이는 밤늦게 왕의 궁전으로 돌아왔는데 거인의 성에서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몰고 온 소떼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우유를 짜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었고 왕은 그가 소떼를 잘 돌본 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한동안 소떼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소들을 많이 이끌고 다니다 보니 마침내 그 넓은 거인의 초원의 풀들도 거의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좀 더 풍부한 초원을 찾아 거인의 땅을 더 탐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자 그 전보다 훨씬 풍부한 초록색 풀이 잔뜩 난 거대한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소떼를 데리고 와 그 푸른 공원으로 가서 풀을 뜯어먹도록 했습니다.
소떼가 공원에서 풀을 뜯어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사나운 거인이 나타나 벼락처럼 고함쳤습니다. 네 이놈! 오늘 밤 내 목마름을 채우려 니놈 피를 마시고 말겠다. 말은 쉽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이다. 젊은이도 기죽지 않고 맞섰습니다. 둘은 칼을 뽑아들고 날카롭게 결투를 벌였습니다. 젊은이의 실력은 무척 뛰어났지만 한참을 겨루자 사나운 거인에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거인이 거의 이길 것 같은 상황에 이르자 젊은이는 마음속으로 개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즉시 검은 개가 나타나 거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개가 거인의 목을 물어뜯는 틈을 이용해 젊은이는 재빨리 칼을 휘둘렀습니다. 거인은 목이 베어져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 몹시 피곤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왕의 소떼는 어느 때보다 많은 우유를 짜냈습니다. 궁전의 모든 사람은 이처럼 재주 좋은 소치기는 처음이라며 몹시 기뻐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어느 성으로 향했습니다. 성문 앞에 이르자 그 앞에 서 있던 몸집이 작은 노파 하나가 그에게 아첨의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환영하네 어부의 아들이여. 자네를 직접 보게 돼서 정말 기쁘군. 자, 이 나라는 이제 자네 몫이야. 젊은이 어서 안으로 들어오게나. 영광스러운 환대가 준비되어 있네. 우선 들어와서 숨을 돌리게나. 내 앞에 있는 할멈이여. 나는 문 밖에 서서 하는 아첨을 좋아하지 않소. 성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듣기로 합시다. 젊은이가 대꾸했습니다. 노파가 성문을 열려고 돌아선 순간 젊은이는 재빨리 칼을 뽑아 노파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노파의 목은 댕강 잘려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젊은이도 칼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목이 잘린 할멈은 재빨리 두 손으로 바닥에 구르는 얼굴을 주워 다시 목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젊은이는 개를 불렀고 즉시 개가 나타나서 이 마귀 할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마술 지팡이로 이 충성스러운 개를 내리쳤고 개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젊은이는 노파가 자신에게 마술 지팡이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그녀의 손목을 꽉 잡고 다시 한번 칼을 휘둘렀습니다. 노파의 목은 멀리 굴러갔고 몸은 그대로 땅 위로 쿵 쓰러졌습니다. 젊은이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이 있었습니다. 황금과 은 그리고 헤아릴 수도 없이 귀한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젊은이는 다시 왕의 궁전으로 돌아갔고 모두 젊은이를 환영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이런 식으로 소떼를 몰고 풀을 먹이며 남몰래 모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되어 그가 왕의 궁전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늘 그를 반갑게 환영하던 외양간 시종들과 낙농장 시녀들이 모두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낙농장에서 일하는 한 시녀가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의 호수에는 머리가 3개 달린 무서운 괴물이 한 마리 산답니다. 매해년 괴물을 달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만 공주님이 뽑히고 말았어요. 내일 점심에 공주님은 그 호수 위쪽 언덕으로 가서 끔찍한 괴물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공주님을 구하려는 용감한 구원자가 하나 있으니까요. 어떤 구원자입니까? 소치기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아, 그 사람은 군대의 높은 장군이에요.
그 사람이 만일 내일 그 괴물을 무찌르면 그는 공주님과 결혼할 거예요. 국왕께서는 누구든지 공주님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위로 삼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다음 날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자 공주와 공주를 구할 영웅을 자처하는 구혼자인 장군은 괴물을 만나러 호수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호수 끝에 있는 언덕의 검은 바위에 도착한 지 얼마 후 호수 한가운데 물결이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목이 세게 달린 끔찍한 괴물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군은 크게 겁에 질려 쏜살같이 도망쳐 숨고 말았습니다. 공주는 혼자 공포에 떨며 바위 위에 앉아 있었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주는 검은 말을 탄 용감하고 잘생긴 젊은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갑옷과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한 상태였고 옆에는 커다란 검은 개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군요. 아가씨,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상관없어요. 전 어차피 여기 얼마 있지 못하고 끝나게 될 테니까요.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장군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지만 얼마 안 가서 도망치고 말았어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싸움에서 맞서는 자가 진짜 장군입니다. 젊은이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들고 개와 함께 괴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괴물과 젊은이 사이에 격렬한 일진일퇴가 계속되었습니다. 개도 온 힘을 다해 괴물을 공격했습니다. 공주는 괴물이 내지르는 포효 소리에 몸을 떨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괴물은 차츰 젊은이에게 밀려서 몸의 반은 호수로 숨어들고 반만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마침내 세 개의 머리 가운데 하나를 베는 데 성공했습니다. 잘린 머리는 무시무시한 비명을 지르며 땅으로 떨어졌고 바위들에 부딪히며 메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괴물은 호수 끝에서 끝까지 거대한 물보라를 만들며 황급히 물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정말 용감한 분이군요. 저 괴물을 이기다니. 공주가 기쁨에 넘쳐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은 무사히 살아났어요. 하지만 저 괴물은 또 나타날 거예요. 아직도 2개의 머리가 남았으니까요. 젊은이는 땅에 떨어진 괴물의 머리를 집어 자루에 넣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 자루를 공주에게 주고 내일 그곳으로 갖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젊은이에게 황금 반지를 주고 어깨에 괴물의 머리를 담은 자루를 지고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조용히 솥대를 돌보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얼마 가지 않아 도망쳤던 장군을 만났습니다. 장군은 공주를 보자 협박했습니다. 그 괴물의 머리를 벤 사람이 나라고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겁에 질린 공주는 장군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군은 자신이 괴물의 머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공주와 함께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주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자 모두가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괴물의 목을 갖고 온 데다 두 손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었으므로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호수로 향했지만 모두가 이 영웅이 또 공주를 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어제와 같은 장소에 도착했고 얼마 안 지나서 호수 한가운데서 무서운 괴물이 모습을 드러낼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장군은 다시 겁에 질려
어제처럼 쏜살같이 혼자 도망쳐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검은 말을 탄 용감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제와 다른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공주는 그가 어제의 그 젊은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을 보게 돼서 기뻐요. 어제처럼 오늘도 당신이 훌륭한 실력으로 괴물을 이길 거란 희망을 갖고 있어요. 이쪽으로 와서 조금 한숨 돌리세요. 공주는 무척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젊은이는 길게 시간을 가질 틈이 없었습니다. 호수 가운데서 괴물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즉시 괴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젊은이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괴물은 비늘을 번쩍거리며 맞섰습니다. 사방으로 물보라가 튀기며 요란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괴물은 무섭게 으르렁거리며 공격했지만 젊은이는 물러나지 않고 계속 맞섰습니다. 마침내 밤이 깊을 무렵 젊은이는 괴물의 목을 또 하나 베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그 목도 자루에 넣고 단단히 매듭을 지어 공주에게 주었습니다. 공주는 그에게 귀걸이 하나를 주었고 그는 검은 말에 올라탄 후 솥대를 챙기려 사라졌습니다. 공주는 이제 2개의 목이 든 자루를 들고 돌아가다가 다시 장군을 만났습니다. 장군은 자루를 빼앗아서 다시 한번 괴물을 무찌른 영웅이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공주는 할 수 없이 다시 당신이 아니면 누가 그 괴물의 목을 자를 수 있겠느냐고 말하겠다고 약속한 후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궁전은 공주가 다시 무사히 돌아오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3번째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장군은 호수에서 괴물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달아나 숨었고 공주는 혼자 호숫가 언덕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검은 말을 탄 영웅은 이날도 어김없이 나타나 괴물과 맞섰습니다. 3번째 날은 앞에 이틀에 비해 한층 더 끔찍하고 어려운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날도 젊은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괴물의 머리를 베는 데 성공했습니다. 젊은이는 그 머리도 역시 자루에 넣은 후 매듭을 짓고 공주에게 주었습니다. 공주는 젊은이에게 자신의 다른 쪽 귀걸이를 주었고 3개의 머리가 든 자루를 들고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주가 장군과 함께 왕의 궁전에 도착했을 때 모든 이들은 드디어 괴물을 완전히 물리쳤다는 기쁨으로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장군은 다음날 공주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어서 결혼 예식을 주도할 사제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제가 도착했을 때 공주는 그 괴물의 머리 셋이 들어있는 자루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하고만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어낸 머리를 자루에 넣고 매듭을 지은 사람이면 마땅히 매듭을 풀 수 있을 것 아니냐. 왕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나서서 매듭을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의 힘으로는 매듭을 풀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궁전의 모든 사람이 나서서 시도해보았지만 아무도 풀 수 없었습니다. 왕은 매듭을 풀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직 남아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를 치는 젊은이 외에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치기 젊은이를 불러왔고 그는 어렵지 않게 매듭을 풀었습니다. 잠깐만요. 괴물의 목을 벤 그분은 저의 반지와 귀걸이 2개를 갖고 있어요. 공주가 말하자 젊은이는 주머니에서 그 반지와 귀걸이들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저를 구해준 그분이군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딸과 결혼하게 된 상대가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소측이라는 사실이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혼식을 올려야 하므로 조금 더 좋은 옷을 주고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에 이제껏 본 적 없는 아주 근사한 옷을 갖고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주의 말대로였습니다. 젊은이는 헐렁한 소치기 망토 아래 전에 무찌른 거인들의 성에서 얻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젊은이는 그날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젊은 부부는 한동안 더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드디어 젊은이의 아버지가 염려하던 바다 처녀와 약속한 날이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들이 호수 근처를 산책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다 처녀가 나타나 한마디 말도 없이 젊은이를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긴 공주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공주는 매일 눈물로 지새우며 한시도 남편이 사라진 호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이 퍼지자 한 늙은 점쟁이가 공주를 찾아왔습니다. 공주는 그에게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점쟁이는 공주에게 그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공주는 즉시 점쟁이가 시킨 대로 커다란 하프를 들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언덕에 자리를 잡고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다처녀가 음악 소리를 들으며 나타났습니다. 바다처녀는 다른 무엇보다 음악을 가장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주는 바다처녀를 본 순간 연주를 멈췄습니다. 어서 연주하거라. 바다처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남편을 다시 볼 때까진 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바다처녀는 젊은이의 얼굴을 물 위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다시 연주를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멈췄습니다. 바다처녀가 다시 연주할 것을 요구하자 공주는 남편의 모습을 좀 더 볼 수 있을 때까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바다처녀는 젊은이를 허리 위까지 물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다시 하프를 연주했지만 다시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처녀가 젊은이의 모습을 완전히 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는 매를 불렀습니다. 매는 곧바로 나타나서 그를 낚아채 무트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바다처녀는 대신 공주를 납치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은 모두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누구보다도 젊은이가 가장 슬퍼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밤이건 낮이건 공주가 잡혀간 물가 언덕을 오르내렸습니다. 이번에도 현명한 늙은 점쟁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다처녀를 죽이기 전까지는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처녀를 죽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있는 섬에 새하얀 암사슴이 있습니다. 가장 가느다란 다리를 지녔지만 어떤 짐승보다도 빨리 뛰지요. 그 사슴을 잡으면 입에서 까마귀가 한 마리 튀어나올 겁니다. 까마귀를 잡으면 그 입에서 송어가 한 마리 나올 겁니다. 송어의 입에는 알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알 속에 바다처녀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알을 깨버리면 바다처녀는 죽습니다. 문제는 그 섬까지 갈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배를 띄워도
바다 처녀가 섬까지 닿기 전에 가라앉혀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검은 말을 탄 채로 섬까지 단숨에 뛰면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감한 검은 말은 주인을 태우고 호수 가운데 있는 섬까지 단번에 도약한 것입니다. 그는 암사슴을 보자 곧바로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슴은 너무나 빨라서 쫓아가면 순식간에 섬 반대편 끝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 그 양의 살코기를 나눠받은 검은 개가 여기 있었더라면. 젊은이가 그 말을 입 밖에 내자 검은 개가 그의 옆에 나타났습니다. 개는 쏜살같이 사슴을 쫓기 시작했고 오래지 않아 붙잡아 땅 위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사슴의 입에서 까마귀가 한 마리 나와서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가장 빠른 날개와 가장 날카로운 눈을 가진 회색 매가 여기 있었더라면. 젊은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매가 나타나 까마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는 곧 매에게 붙잡혀 호수둑으로 떨어졌는데 그 입에서 송어가 한 마리 나와 호수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헤엄이라면 뒤지지 않는 그 수달이 여기 있었더라면. 젊은이가 말하자마자 즉시 그의 옆에 수달이 나타났습니다. 수달은 곧바로 호수로 뛰어들었고 곧 송어를 잡아서 호수 가운데로 물고 왔습니다. 수달이 젊은이가 있는 섬의 무태 닿기가 무섭게 송어의 입에서 알이 하나 나왔습니다. 젊은이는 즉시 달려가 그 알 위에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바다처녀가 모습을 드러내고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 알을 깨지 말아라.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겠다. 내 아내를 돌려주시오. 젊은이가 외치자 바다처녀는 눈 깜빡할 사이에 공주를 그의 옆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젊은이는 기쁨에 넘쳐 사랑하는 아내의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알 위에 올려놓았던 발에 힘을 주었습니다. 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젊은이와 가족들을 괴롭히던 바다 처녀도 그대로 거품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노크마니의 전설. 아일랜드의 남자나 여자 혹은 어린이라면 저 유명한 아일랜드의 헤라클레스, 영광스러운 거인 핀 맥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클리어 곳에서 거인의 둑길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일랜드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이름입니다. 핀의 전설은 바로 그 거인의 뚝길에서 시작합니다. 그와 그의 친척들이 아일랜드 북쪽에서 스코틀랜드를 잇는 다리를 놓기 위해 그 뚝길을 만들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핀은 그의 아내 우나를 몹시 아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뚝길을 쌓고 있던 쿨은 갑자기 부인이 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그녀가 잘 있는지 직접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전나무 한 그루를 뽑아들었습니다. 가지와 뿌리를 쳐낸 그 나무를 지팡이 삼아서 핀은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나와 핀은 그때 노크마니 언덕 맨 꼭대기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언덕 반대편에는 쿨라모어라는 반은 산이고 반은 언덕인 지형이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무렵 또 다른 유명한 거인이 한 명 살았습니다. 큐클린 혹은 커룰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아일랜드인이란 소문도 있었고 스코틀랜드인이란 소문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그 역시 당대에 필적할 상대가 없는 거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던지
그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라 전체도 꼼짝 못할 것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과 이름은 널리 퍼졌습니다. 어떤 인간도 도저히 그와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큐클리는 심지어 벼락도 한 주먹으로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납작한 벼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그에게 맞서려는 적들이 있으면 곧바로 꺼내서 보여주곤 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아일랜드의 모든 거인을 때려서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맞서 본 적 없는 유명한 핀 맥쿨 역시 무너뜨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큐클리는 밤이건 낮이건 겨울이건 여름이건 쉬지 않고 핀의 명성을 따라잡을 기회를 노렸습니다. 핀은 큐클린이 자신과 힘을 겨루기 위해 뚝길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쳐 전나무를 뽑아 만든 지팡이를 짚고 저 높은 노크마니 언덕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노크마니 언덕의 집으로 돌아온 핀은 사랑하는 아내 우나와 함께 2, 3일 동안 무척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핀은 큐클린에 관한 걱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우나가 남편에게 그 힘센 거인 큐클린은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핀은 미래를 알고 싶을 때면 늘 하던 습관대로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의 가까이까지 왔어. 아마 내일 오후 2시면 여기 도착할 거야. 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맡기세요. 전 무엇을 해야 할지 알거든요. 우나가 말했습니다. 핀은 그녀의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는 우나가 요정들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나 자신이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요정 자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우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때 늘 하는 습관대로 9가지 다른 색깔로 된 실타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3가지 색의 실을 꼬아서 노끈을 만들었습니다. 그 3색 노끈의 하나는 자신의 오른팔에 올려놓고 다른 하나는 가슴 가까이에 마지막 하나는 오른쪽 발목에 감았습니다. 그러고 나자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냈고 즉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나는 언덕 꼭대기로 나가서 입에 손가락을 물고 3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노크마니 언덕과 마주보는 쿨라모어 산까지 와 있던 큐클리는 그 휘파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 휘파람이 자신을 노크마니 언덕으로 초대하는 신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절 아일랜드에서는 낯선 사람들이나 여행자들을 환영할 때 그런 3번의 휘파람 신호를 보내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핀은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기회가 있을까? 내가 용감하긴 하지만 나라 전체를 꼼짝하게 못하고 벼락도 팬케이크로 바꿀 수 있다는 자에게 맞서는 건 쉽지 않아. 침착해요, 핀. 우나가 말했습니다. 팬케이크 얘기를 하니까 말인데 우린 큐클린에게 먹을 걸 좀 줄 거예요.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21개의 커다란 빵 반죽을 만든 후 그 안에 21개의 철판을 나란히 둥글려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그 반죽을 불에 구웠습니다. 다음으로 새 냄비에 우유를 붓고 끓여서 커드크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녀는 핀에게 그가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확히 2시가 되자 그들은 큐클린이 도착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제 요람으로 들어가 계세요. 우나가 핀에게 말하자 그는 재빨리 갓난아이로 변장했습니다.
그가 막 요람에 뛰어드는 순간 큐클린이 문을 두들겼습니다. 여기가 거인 핀 맥쿨이 사는 곳이오? 큐클린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나가 대답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둘은 잠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여기에 그 강력한 핀과 싸움을 겨루기 위해 온 거요. 마침내 큐클린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핀은 만나러 오는 사람은 누구든 두들겨서 곤죽을 만들곤 한답니다. 하지만 이왕 오셨으니까 그이가 집에 있을 때 해주던 일을 약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집을 좀 돌려세워 주실 수 있으세요? 문 쪽에서 바람이 들어와서요. 큐클리는 밖으로 나가서 집 주위에 양팔을 두른 후 힘을 주어 집 전체를 완전히 한 바퀴 돌려놓았습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그러면 이번엔 저 언덕 아래 바위를 뽑아서 좀 치워주시겠어요? 그이가 집에 있을 때면 늘 해주던 거랍니다. 원래는 핀이 집을 나서기 전에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럼 그 바위 아래서 물을 기를 수 있거든요. 우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큐클린을 데리고 거대하고 단단한 바위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큐클린은 몸을 구부리고 바위를 뽑아서 깊이 약 400피트와 너비 1마일이 되는 틈새를 만들었습니다. 그 틈새는 오늘날까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제 조금 쉬면서 원기를 회복하세요. 우나는 그렇게 말하며 큐클린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어젯밤 구워놓은 12개의 거대한 빵을 그에게 대접했습니다. 큐클린은 빵 하나를 집어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순간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이빨 몇 개가 부러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그건 핀이 먹는 유일한 빵이랍니다. 우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님께는 너무 딱딱한 모양이니 저희 아기에게 주어야겠군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안에 철판을 넣지 않은 빵 한 덩이를 들고 요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요람 안에서 어린애인 척하고 누워있는 핀에게 주었습니다. 핀은 그 자리에서 빵을 먹어치웠습니다. 크게 놀란 큐클린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센 거냐, 얘야? 전 그냥 아빠와 마찬가지인 정도예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핀이 어린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에서 물을 짜낼 수 있으세요? 엄마, 우리한테 돌 하나씩만 갖다 주세요. 우나는 큐클린의 손에 돌을 하나 쥐어 주었습니다. 그는 돌을 쥐고 있는 힘을 다해 쥐어짰지만 물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우나는 이번에는 다른 돌 하나를 요람 안에 누워있는 핀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돌은 겉보기엔 돌 모양이었지만 실은 어젯밤 우나가 만든 치즈커드 크림이었습니다. 핀이 이걸 쥐고 힘을 주자 손가락 사이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큐클리는 우나에게 서둘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핀과 싸우기 위해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난 절대로 그와는 싸우지 않을 거요. 큐클린이 말했습니다. 아, 그게 손님께도 좋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람 안의 핀은 그의 힘 때문이 아니라 우나의 재치와 지혜 덕분에 커롤린의 위협이 영원히 사라진 것을 알고 미소 지었습니다. 콘라 왕자와 요정 아가씨. 붉은 머리의 콘라는 백전불굴의 왕 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버지와 함께 우스나 고원 위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콘라 왕자는 이상한 옷을 입은 아가씨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콘라 왕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의 평원에서 왔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죄도 없답니다. 매일매일 휴일이고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에는 어떤 다툼도 없어요. 그리고 집들은 초록빛 둥근 언덕 위에 있어서 인간들은 우리를 언덕에 사는 이들이라고 부른답니다. 왕과 다른 사람들도 그 목소리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몹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콘라 왕자만 그 요정 아가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얘야, 너는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는 거냐? 콘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정 아가씨가 대답했습니다. 콘라는 죽지도 않고 나이도 먹지 않는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와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저는 콘라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모이멜이라는 기쁨의 평원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모이멜의 왕은 언제나 보아덱을 합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린 후로 그곳에는 어떤 불평도 슬픔도 없어요. 새벽처럼 붉게 물든 머리와 아름다운 살결을 지닌 콜라여, 나와 함께 가요.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과 왕자다운 풍채에 어울릴 요정의 왕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끔찍한 최후의 심판일이 올 때까지는 당신의 아름다움과 젊음은 그 나라에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왕은 보이지 않는 아가씨의 말을 듣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왕의 사제인 드루이드 코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드루이드 코란이여! 왕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수한 신비의 주문과 교묘한 마법을 알고 있소. 나는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오. 이것은 내 재주와 능력으로는 너무 벅찬 일이오. 보이지 않는 아가씨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힘으로 사랑스러운 아들을 내게서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소. 그대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자는 그 마력과 책략으로 왕자를 빼앗아가고 말 거요. 그래서 드루이드 코라는 그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려온 곳에 서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었고 콘라 왕자도 더는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드루이드의 강력한 주문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콘라를 향해 사과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콘라 왕자는 그 사과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사과를 먹어도 사과는 곧바로 다시 커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과는 그대로였습니다. 왕자는 그 요정 아가씨를 본 후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강렬한 열망이 날로 커졌습니다. 그 기다림의 마지막 날, 콘라는 아버지인 왕과 함께 아르코민 평원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콘라는 다시 그 아가씨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정은 콘라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곳이군요. 필연적으로 죽음의 날을 기다리며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들 사이에 콘라가 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생명의 사람들,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당신이 기쁨의 평원인 모이멜로 오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각자의 집에 있으면서 당신을 보았고 당신에 대해 알게 되었거든요. 이 요정 아가씨의 목소리를 들은 콘 왕은 큰 소리로 부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서둘러서 드루이드 코란을 데리고 오거라. 그 요정이 또다시 내 아들을 홀릴 마법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러자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위대한 콘 왕이여, 백전불굴의 전사여. 드루이드의 힘은 그리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그 힘은 수많은 정직한 사람이 사는 강력한 땅에서는 거의 영예를 얻을 수 없으니까요. 율법이 오게 되면 드루이드의 마법 주문은 실패한 검은 악마의 입술에서 온 것이 되어 사라지고 말 겁니다. 콘 왕은 그 아가씨가 콘라 왕자에게 다가온 후로 왕자가 그에게 말하는 다른 누구에게도 대답하지 않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맥전불굴의 콘 왕은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저 여인이 말하는 것이 네 마음에도 있느냐? 저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콘라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내 나라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 아가씨를 향한 갈망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왕자의 대답을 들은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저 바다도 당신의 갈망의 파도만큼 강하지 않답니다. 자, 함께 곧장 앞으로 나가는 나의 빛나는 크리스탈 카누에 올라타요. 우리는 곧 보아데그 왕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어요. 빛나는 태양이 저물고 있지만 우리는 어두워지기 전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당신의 여행에 어울릴 만한 가치가 있는 또 다른 땅, 모든 이들이 찾는 기쁨에 넘치는 나라가 있답니다. 그곳에는 오직 아내들과 아가씨들만이 거주하죠. 당신이 원하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오직 기쁨 속에서 함께할 수 있어요. 요정이 말을 마치자 붉은 머리의 콘라는 쏜살같이 사람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왕자는 찬란하게 빛나는 크리스탈 카누 위로 뛰어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왕과 신하들은 모두 그 카누가 태양이 지는 방향을 향해 쏜살같이 바다 위를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누는 점점 더 멀어졌고 마침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콘라와 요정 아가씨가 탄 배는 계속 바다 멀리 나갔습니다. 그 후 누구도 이들을 보지 못했고 누구도 이들이 온 곳을 알지 못했습니다. 뮤나카와 마나카. 오랜 옛날 뮤나카와 마나카가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도 같은 이름을 가진 이들이 산다면 그들은 그때 살던 그들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날 이들은 함께 산딸기를 따러 갔습니다. 그런데 뮤나카가 산딸기를 따는 족족 마나카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뮤나카는 마나카를 매달기 위한 뾰족한 장대로 쓸 막대기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길을 떠난 뮤나카는 막대기와 마주쳤습니다. 무슨 새 소식이라도 있소? 막대기가 물었습니다. 나와 관련된 새 소식이 있지. 난 막대기를 하나 찾아다니는 중인데 그 막대기로 긴 장대를 만들 거야. 그 장대는 내 산딸기를 모조리 먹어치운 마나카를 매달기 위한 거지. 댁은 나를 가져갈 순 없소. 막대기가 말했습니다. 날 자를 수 있는 도끼를 손에 넣을 때까지는 말이오. 그래서 뮤나카는 도끼를 찾아 다시 길을 떠났고 도끼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시오. 도끼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시오. 무슨 별다른 일이라도 있소? 아, 나는 도끼를 찾고 있어. 막대기를 자를 도끼 말이야. 막대기는 마나카를 매달 장대를 만들기 위한 거지. 마나카는 내 산딸기를 남김없이 먹어치웠거든. 당신은 날 가질 순 없소. 도끼가 말했습니다. 내 가장자리를 매달 깃발을 얻을 때까지는 말이오. 뮤나카는 깃발을 찾아 떠났고 깃발을 만났습니다. 오늘의 새 소식은 뭐죠? 깃발이 물었습니다. 내 자신과 관련된 소식이야. 난 깃발을 찾고 있어. 도끼 끝에 매달 깃발이지. 도끼는 막대기를 베기 위한 거야. 막대기는 장대를 만들 거지. 장대는 마나카를 매달 거고 마나카는 내 산딸기를 모조리 먹어치웠거든. 당신은 날 얻어갈 순 없어요. 깃발이 말했습니다. 날 적실 물을 얻기 전까진 말이에요. 뮤나카는 물을 찾아 다시 길을 갔습니다. 오늘은 무슨 소식이 있죠? 물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난 물을 찾고 있지. 깃발을 적실 물을.
깃발은 도끼 끝에 매달 거야. 도끼는 막대기를 벨 거지. 막대기는 장대를 만들 거야. 장대는 마나카를 매달 거지. 그 녀석은 내 산딸기를 남김없이 먹어치웠거든. 당신은 날 가져갈 순 없어요. 물이 말했습니다. 나를 헤엄칠 사슴을 얻을 때까지는요. 뮤나카는 다시 길을 가서 사슴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사슴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찾고 있단 소식이 있어. 난 사슴을 한 마리 찾고 있어. 물에서 헤엄칠 사슴이야. 물은 깃발을 적실 거야. 깃발은 도끼에 매달 거고 도끼는 막대기를 벨 거지. 막대기는 장대를 만들 거고 장대는 마나카를 매달 거야. 내 산딸기를 모두 먹어치운 녀석을. 당신은 날 얻을 수 없어요. 사슴이 대답했습니다. 날 사냥할 사냥개 한 마리를 얻을 때까지는. 뮤나카는 사냥개에게로 갔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뭐요? 사냥개는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찾고 있단 소식이 있어. 난 사냥개를 한 마리 찾고 있어. 사슴을 사냥할 사냥개야. 사슴은 물에서 헤엄칠 거야. 물은 깃발을 적실 거야. 깃발은 도끼에 매달 거고 도끼는 막대기를 벨 거지. 막대기는 장대를 만들 거고 장대는 마나카를 매달 거야. 내 산딸기를 모두 먹어치운 녀석을. 당신은 날 얻을 수 없소. 사냥개가 말했습니다. 내 발톱 틈에 넣을 버터 조각을 얻어줄 때까지. 그래서 뮤나카는 다시 길을 갔고 버터 한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뭐요? 버터가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찾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난 버터를 찾고 있어. 사냥개의 발톱에 넣을 버터야. 사냥개는 사슴을 사냥할 거지. 사슴은 물에서 헤엄칠 거야. 물은 깃발을 적실 거고 깃발은 도끼에 매달 거고 도끼는 막대기를 벨 거지. 막대기는 장대를 만든 거고 장대는 마나카를 매달 거야. 내 산딸기를 모두 먹어치운 녀석을 말이야. 당신은 날 얻을 수 없소. 버터가 말했습니다. 날 긁어줄 고양이를 한 마리 얻을 때까지는 말이오. 뮤나카는 고양이를 찾아갔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뭔가요? 고양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찾고 있단 소식이 있어. 난 고양이를 한 마리 찾고 있어. 버터를 긁을 고양이야. 버터는 사냥개의 발톱에 넣을 거야. 사냥개는 사슴을 사냥할 거지. 사슴은 물에서 헤엄칠 거야. 물은 깃발을 적실 거고 깃발은 도끼에 매달 거고 도끼는 막대기를 벨 거지. 막대기는 장대를 만들 거고 장대는 마나카를 매달 거야. 내 산딸기를 모두 먹어치운 녀석을. 당신은 날 얻을 수 없어요.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줄 우유를 얻어줄 때까지 말이에요. 뮤나카는 소에게 갔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뭐요? 소가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찾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난 소를 찾고 있어. 고양이에게 줄 우유를 얻을 수 있는 소를. 고양이는 버터를 긁을 거야. 사냥개의 발톱에 넣을 거지. 사냥개는 사슴을 사냥할 거야. 사슴은 물에서 헤엄칠 거고 물은 깃발을 적실 거야. 깃발은 도끼에 매달 거고 도끼는 막대기를 벨 거지. 막대기는 장대를 만들 거고 장대는 마나카를 매달 거야. 내 산딸기를 모두 먹어치운 녀석을 말이야. 소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날 얻을 수 없어. 저기 보이는 탈곡기에서 지푸라기 더미 한 움큼을 가져다 줄 때까지 말이야. 뮤나카는 탈곡기에게 갔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뭐요? 탈곡기가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찾고 있단 소식이 있어. 난 소에게 줄 지푸라기 한 움큼을 찾고 있거든. 소는 나에게 우유를 줄 거야. 나는 우유를 고양이에게 줄 거고 버터를 긁을 고양이 말이야. 버터는 사냥개의 발톱에 넣을 거야. 사냥개는 사슴을 사냥할 거지. 사슴은 물에서 헤엄칠 거야. 물은 깃발을 적실 거야. 깃발은 도끼에 매달 거고 도끼는 막대기를 벨 거야. 막대기는 장대를 만들 거고 장대는 마나카를 매달 거야. 내 산딸기를 모두 먹어치운 녀석을. 당신은 날 얻을 수 없소. 탈곡기가 말했습니다.
저 넘어 보이는 방앗간 주인한테 케이크 재료들을 얻어다 줄 때까진 말이오. 오늘의 소식은 뭐요? 방앗간 주인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찾고 있던 소식이 있어. 난 탈곡기에게 줄 케이크 재료들을 찾고 있어. 탈곡기는 나에게 지푸라기 한 움큼을 줄 거야. 난 소에게 지푸라기 한 움큼을 줄 거고, 소는 나에게 우유를 줄 거야. 나는 우유를 고양이에게 줄 거지. 버터를 긁을 고양이야. 버터는 사냥개의 발톱에 넣을 거야. 사냥개는 사슴을 사냥할 거고, 사슴은 물에서 헤엄칠 거야. 물은 깃발을 적실 거야. 깃발은 도끼에 매달 거고, 도끼는 막대기를 벨 거지. 막대기는 장대를 만들 거고, 장대는 마나카를 매달 거야. 내 산딸기를 모두 먹어치운 녀석을. 당신은 내게서 어떤 케이크 재료도 얻을 수 없소. 방앗간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쪽의 강에서 그 채로 물을 가득 떠서 내게 갖고 올 때까지는 말이오. 뮤나카는 채를 손에 들고 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을 채워도 일어나는 순간 물은 채 구멍 사이로 전부 흘러내렸습니다. 뮤나카는 끈질기게 물을 깃고 또 길었지만 날이 다가도록 물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뮤나카의 머리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진흙을 발라! 진흙을 바르라고!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오, 축복 받으시오. 뮤나카가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충고를 해주었소. 그리고 뮤나카는 붉은 진흙을 구해서 채 밑바닥에 잔뜩 바른 후 구멍이 다 막힌 상태에서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강물을 채 가득 떠서 방앗간 주인에게 가져갔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그에게 케이크 재료를 주었습니다. 뮤나카는 케이크 재료를 탈곡기에게 주었고, 탈곡기는 그에게 지푸라기 한 움큼을 주었습니다. 뮤나카는 지푸라기 한 움큼을 소에게 주었고, 소는 그에게 우유를 주었습니다. 뮤나카는 우유를 고양이에게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버터를 긁었고, 버터는 사냥개의 발톱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냥개는 사슴을 잡았고, 사슴은 물에서 헤엄쳤습니다. 물은 깃발을 적셨고, 깃발은 도끼 끝에 매달렸습니다. 도끼는 작대기를 잘랐고, 짝대기는 장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뮤나카가 장대를 가지고 마나카를 매달러 갔는데, 마나카는 배가 터져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켈트 민담집은 고대 영국과 유럽 대륙의 맹주였던 전설적인 켈트족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신화를 엮은 책입니다. 19세기 영국 최고의 민속학자 겸 출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조셉 제이콥스가 1891년 말 처음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듬해에 26편의 민담을 모은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이콥스가 수집한 26편의 켈트족 민담 중에서도 특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9편을 골라 멋진 사파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